자, 이번에는 토양오염을 할 텐데요. 토양오염은 교과서는 173쪽부터입니다. 잠깐 몇 페이지를 잠깐 좀 보시느냐 하면 171쪽을 보면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수질 오염할 때 포인트 중에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그 다음에 171쪽 오른쪽 옆에 보시면 식생 완충대 이런 말이 있죠. 그런 용어는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172쪽에 있는 목표하고 미니 탐구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과서 172쪽에 미니 탐구 주변 하천에 수질 돼 있는 걸 잠깐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크게 색깔이 네 군데입니다. 그죠? 왕숙천, 탄천, 중랑천, 안양천 이렇게 네 군데인데요. 보시면 1998년도에서 1999년도까지는 안양천이 세로 축이 뭡니까? BOD 값이죠. BOD 값이 상당히 높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나머지 세 군데 하천은 처음에는 BOD 값이 상당히 안양천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안양천이 개체 밀도가 어떻다?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다른 데 비해서 뭔가 개체 수가 상당히 높다. 그럼 많이 모여 있으면은 일단 수질 자체는 약간 어떨까요? 왜냐하면 먹고 싸는 양이 있으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나면서 급작스럽게 안양천의 BOD 값이 확 줍니다. 그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개체수 밀도가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됐다는 거예요. 확 줄면서. 뭔가 이 부분이 뭐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간에 뭔가 개선을 한 어떤 흔적이 이런 형태로 드러난다. 그래서 2001년 이후부터는 안양천이 다른 새 하천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BOD가 제일 낮게 유지가 되죠. 그러면 개체수 밀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일단 가장 큰 거는 이러한 4개 하천이 그 대도시 인근 지역을 지나는 대구 같으면은 뭐 금호강이나 신천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생활 하수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게 좀 처리가 많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173쪽에 토양오염 쪽으로 내용을 얘기할게요. 아까 그 수질 오염 있죠. 과정 중에 제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했죠.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거. 나머지 한 가지는 좀 이따가 이제 해양오염 파트에서 하나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진행한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로 그거는 촬영분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사용되는 촬영분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자, 토양오염에서부터 해양오염까지는 그렇게까지 양은 많지는 않아요. 양은 많지는 않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 위주로 좀 일단 포인트를 잡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하나 얘기할 것은 앞서서 있었던 오염은 대기오염하고 수질오염입니다. 둘 다 그 오염이 되는 주체가 토양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많죠. 그러니까 토양에 비하면 물과 대기가 훨씬 더 움직임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그죠? 근데 토양은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양 오염에 대한 내용은 대기 오염일 때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기 오염은 주로 포인트를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수질 오염은 어떤 물질이 되었건 간에 그거는 아주 그냥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물질의 종류가 주된 게 아니라 그게
수질 오염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그리고 그 수질 오염을 판단하는 척도를 이용해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라면 토양 오염은 방금 말씀드린 물이나 대기에 비해서 움직임이 적죠. 그래서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내용이 토양 오염만의 상대적 특징이 있습니다. 요걸 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요걸 정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요것도 역시 좀 교과서 쪽으로 좀 나중에 얘기를 좀 할 건데 토양 오염의 피해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좀 따로따로 좀 분류를 해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는 정도까지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토양 오염은 제일 먼저 적은 이 토양 오염만이 가지는 어떤 상대적 특징,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토양은 뭐가 없다? 토양은 다른 어떤 물이나 대기에 비해서 유동성이 거의 없네. 유동성이 거의 없다. 이게 이제 어떤 포인트로 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할게요. 첫 번째, 토양 오염의 특징.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용어 자체를 여기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닌데 앞단원에 보면요 토양이라는 단원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면 기억납니까? 기반함, 모질, 물, 쉼토, 표토 이런 데 어쩌고 나오는 거 있죠. 그 내용을 할 때 이런 말들이 좀 나옵니다. 공급, 공급률, 투수성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좀 요 단어 자체에서 일단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공극은 토양과 토양 입자 사이에 틈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틈을 얘기합니다. 뭔가 빈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률은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니까 약간 우리가 여기서 약간 뛰어넘어도 상관없고요. 투수성은 말 그대로 투수, 물이 통과하는 성질입니다.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투수성은 공극이 크면 클수록 잘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토양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뭐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틈이 아예 없는 건 없죠. 틈이 상대적으로 크냐 작으냐 이 차이는 있어도 공극이 있기 때문에 뭐가 놓여지면 물이 놓여지면 어쨌든 고이는 것보다는 어쨌든 스며든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에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 오염이 가지는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오염된 물질이 토양 위에 뿌려졌죠. 뿌려졌을 때 이놈이 우리 표면상에서 그대로 존재하기보다는 어떻게 스며들어서 우리 눈에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오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주 심하지 않다면 물론 그 물질이 어디론가 간 거는 아니죠. 수평적으로 이동한 건 아닌데 밑으로 파고들면서 토양 오염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인식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위험한 정도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수평 이동은 잘 한다 안 한다? 잘 안 하는데 수직으로 이동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밑에 내려가면 기반함이죠. 기반하면 암석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큰 틈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누전이 될 수 있죠. 고여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까지는 통과한다 하더라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결국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공극을 어떻게 하고 채울 수 있게 되죠. 채우게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진화 내부에서 누적률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쌓이고 하다가 드러나는 데까지는 언젠가는 지표까지 드러날 수 있죠. 그 영향이 드러나는 데까지 시간이 어떻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마시간 상태인데 겉으로 드러난 게 없으니까 사람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양오염에 의한 피해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토양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흙을 먹어? 아니죠. 흙에 사는 거 직접 잡아가지고 먹는 경우도 잘 없죠. 우리 대부분 거기에서 키우는 작물을 먹습니다. 맞아요. 근데 최초에 만약에 유출된 토양오염 물질은 좀 상대적으로 깊은 곳에 가서 쌓여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에서 작물을 재배했다 하더라도 그 작물이 오염 물질을 빨아들였을 확률이 처음에는 없겠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빨아당기는 능력도 어떻게 되고 늘어나게 되고 점차 차오르게 됩니다. 그죠? 즉 얘는 피해 정도가 상당히 만성적 피해를 가져옵니다. 만성적이라는 것은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드러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파악을 했어요. 뭐가 되었다. 아하, 이 땅 엿됐네. 이래 된다. 됐어. 막 갔네. 버려야 된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은요, 그 피해가 순간적으로 일어날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죠. 우리 교과서에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65쪽에 보면 런던형 스모그의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는데 한 5일 만에 한 4,000명 죽이죠. 순간적인 효과도 어마어마하게 세지만 결국 그거를 헤쳐나가는 방식도 어떻다. 공기가 뭔가 가스가 꽉 찼다가 어떻게 하면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부채 들고 나와가지고 그죠? 전부 다 딱 붙이면은 어쨌든 뭐라도 할 수 있어. 정 안 되면 거짓거리라도 해서 확산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건데 토양은 이미 규모가 겉으로 드러날 정도면은 그 일대가 어떻게 됐다? 작살난 거예요. 즉 밝혀졌을 때 복구가 어떻다? 상대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참고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구소련이죠. 러시아 지역. 그 핵발전소 하나가 누출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후쿠시마 지역 있죠, 지금. 후쿠시마 지역은 지금도 사람들이 잘 못 들어갑니다. 잔류물이기 때문에. 오늘 뉴스인가 인터넷 뉴스에 떴던데 흰 반점이 난 소들만 왔다 갔다 하는 후쿠시마 이렇게 떴어요. 근데 그 소들은 잡아서 먹기도 뭐 하죠, 지금. 그리고 흰 반점이 원래 없던 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반점은 도대체 뭐 어떤 영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들이 예전에 그 핵유출되었던 그 지역에는 실제로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우리 때는 그게 가십거리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소문이 3개짜리 송아지 막 나오게 했습니다. 기형으로 방사능 오염 내고 막 이렇게. 그 정도 되면 일대가 완전히 아작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흙을 어디 놓을까 유동이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뭐 할 수가 없다. 확산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게 문제죠.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느 토양이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 깨끗하게 버릴 수 있는 방법 말 그대로 흙 다 파가지고 물에 씻는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즉 복구가 다른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에 비하면은 이건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고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 5번째로 같은 양의 오염물질이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배출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요 우리가 토양 오염을 낮춘다고 생각하면 투수성은 좋을수록 좋을까 나쁠수록 좋을까?
토양 오염을 낮추려면 투수성이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물질이 대부분 물과 섞여서 나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가능하면 투수성이 어떨까요? 투수성이 좋으면 차라리 초반에 우리 눈에도 안 보이지만 새어나가서 그 동네의 전체 아래쪽에 투수성까지 좋으면 어떨까? 쑥 빠져나오고 다른 지역으로 어쨌든 갔다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하더라도 투수성이 어떠면? 투수성이 다르면 피해 정도도 어떻다? 피해 정도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인위적인 것 때문에 토양의 상태가 바뀌는 게 바로 뭐냐면 도시입니다. 도시는 아스팔트 깔려있고 보도블럭 깔려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콘크리트 깔려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스팔트 위에 물 뿌리면 물이 바로 흡수돼요? 어느 정도 고여있다가 흡수되죠.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콘크리트 바닥은 물 좀 뿌려놓으면 한참 고여 있습니다. 즉 투수성이 어떻다? 대부분 안 좋습니다. 배수 시설이 아예 잘 되지 않는 한은. 물론 상대적으로 도시 계획을 잘해서 투수성이 아니라 물이 어딘가 고여 있는 것 같다 쭉 빨아 당겨가지고 하수도로 아주 잘 빠져나가게끔 해놓은 상태면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여 있을 확률이 어떻다? 대도시일수록 상당히 크죠. 그래서 대도시인 지역일수록 특정 오염 물질이 좀 상당히 크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역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하나 더 있어요. 당장에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니까 그게 그대로 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5개의 내용은 사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서는 조금 찾아보기 어려운 토양오염만이 가지는 특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양오염에 의한 피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1학기 때 각 번역들은 서로 상호 순환합니다. 그렇죠? 투수성이 있으면 투수성이 좋아가지고 오염물질이 다 빠져나갔네 그럼 우리 지역은 괜찮아 이게 아니죠. 물건이 빠져나가다 보면 지하수 만나서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요. 주변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투수성이 안 좋은 동네면 그 물질이 있다가 뭐 할 수도 있다. 증발하게 되면은 대기 중에 오염도 일으킬 수 있고 그럼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대기오염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물이 깨끗하다고 할 수 있나? 위험하죠. 토양도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수질오염이 일어나면 그 영향은 주변 토양이라든가 대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까? 즉 토양오염도 역시 2차적 피해를 많이 몰고 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따로 좀 제가 분량은 따로 촬영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능에다가 맞추는 것도 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수업 자체가 사실 시험 잘 치려고 하는 것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상으로. 그래서 요 두 내용은 지구학 원에서 사실 궁극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합니다. 다만 알아놓는 게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금속 오염이라는 게 있어요. 혹은 중독. 일단 중금속이라는 게 뭔지를 좀 나중에 알아야 됩니다. 이건 약간 지구학보다는 약간 화학이나 생물 쪽입니다. 보통 단원에 가면 나옵니다. 이 중금속 중독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그 유명한 병들 두 가지가 있죠. 미나마타 병이라는 게 있고 수은증도 뼈가 휩니다. 척추가. 그 다음에 일본말로 아프다가 이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따이 병. 걔네들은 되게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명칭을 잘 써요. 이따이 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카드뮴이라고 하는 중금속에 됐을 때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네, 너희 중독돼. 너무 아파가지고 완전히 그냥 끊어져 나가는 기분이 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 좀 알아놔줘. 그 다음에 하나가 이 생물 농축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토양오염은 딴 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외관성으로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안 드러났는데 내가 거기서 키운 농작물은 뿌리가 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농작물이 빨아 당겨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먹는데 문제는
이 토양오염 물질 중에는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거를 일부러 먹는 경우는 잘 없죠. 근데 대부분 어쩌다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대부분 배설의 과정을 거쳐서 바깥으로 어떻게 된다?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중금속 성분이나 농약 성분들은 체내에 남는 성질이 있습니다. 식물도 어느 정도는 그런 물질들이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왔다 하더라도 본인의 안에서의 체내 대사에서 바깥으로 뽑아내거든요. 액포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데 그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우리는 대부분 벼를 우리가 직접 키워서 벼가 이제 생산자죠. 소비자가 아니라 먹이 생태계에서. 근데 어떤 우리가 이 벼만 먹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 일대에 사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사는 어떤 동물들을 잡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목초지도 있었는데 목초들도 예를 들어서 그 오염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럼 그거를 누가 먹고 큰다. 소가 먹고 그걸 우리가 잡아 먹었다 라고 하게 되면 누적 비율이 상위 단계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제 안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뭐? 생물 농축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 그 박영구 쌤하고 이경진 쌤하고 하는 과학 수업에서 생물 농축이 아마 뒤편에 나올 겁니다. 그 논리, 그거 써먹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보다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에서 요 내용들이 좀 주로 쓰인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안내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3쪽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이제 갈색 글씨로 토양 오염의 특징이 있는데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토양은 물, 공기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의 구성 요소이지만 오염된 물이나 공기와 달리 오염된 토양의 경우는 밑줄 그으세요. 뭐? 유동성이 거의 없으며 그 다음 또 밑줄 그어야 되죠. 심하지 않으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그 밑에 줄에 오른쪽으로 가면요. 한번 오염되면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서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로 갑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토양은 오염물질의 제거가 물이나 공기에 비해 어떻다? 어렵고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 다음 174쪽에 넘어가시면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같은 양의 오염물질이 토양에 유입되더라도 토양의 투수성을 방해하는 경우, 그럼 투수성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토양 오염이 어떻게 된다? 심해진다는 거예요. 잘 빠져나가지도 못하니까. 예를 들어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해 콘크리트로 토양을 덮는 경우 토양의 호흡과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토양에 도리어 오염물질이 어떻게 된다? 쉽게 축적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175쪽부터 해서 177쪽까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두 내용을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서 내용을 해놓은 거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